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 캐나다인으로서 우리 여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았어요. 4대째 농장을 이어 사업해온 상류층으로서 아시아 이민자들을 은근히 무시했죠. 그런 제가 독일 공항에서 40분 넘게 줄을 서 있는 동안 한국인 며느리는 3분 만에 프리미엄 게이트로 통과해 VIP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녹색 여권이 보여준 충격적인 진실. 그날로 저의 세계는 박살나고 새로운 시선을 받아들였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에드워드 하틀리입니다. 올해 62이 되었고요. 캐나다 북부 엘버타 지역에서 대형 목장과 부동산 사업을 운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증조 할아버지가 스코틀랜드에서 건너온 이후로 저희 가족은 4대째 캐나다에 뿌리를 내렸지요. 목장 규모만 약 147만 평입니다. 부동산 포트폴리오로는 토론토 시내 빌딩 3채를 보유하고 있고요. 농기계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제 자산은 상당한 편입니다. 매일 아침 식탁에 앉으면 저는 습관처럼 말했습니다. 갓 블레스 캐나다. 영연방 시민이라는 자부심이 가슴 깊숙이 박혀 있었어요. 친구들과 골프를 칠 때도 식사할 때도 저는 같은 말을 반복했지요. 우리 여권은 전 세계가 반긴다고요. 공항에서 줄 서본 적이 없다고요. 친구 하나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넌 진짜 메이플 시럽에 취했구나. 다들 웃었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금빛 여권을 펼칠 때마다 느껴지는 그 무게감. 그게 제 정체성의 전부였으니까요. 제 아들 다니엘은 온화한 성격으로 제 사업을 돕고 있었습니다. 키가 196cm나 되는 건장한 청년이었지요. 그런 다니엘이 2년 전 한국 여성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코웃음 쳤습니다. 한국이라니. 김치와 전쟁 뉴스로만 기억되는 나라 아닌가. 제 머릿속엔 흑백 사진 속 폐허가 된 도시가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원조를 받던 나라. 60년 전 전쟁의 흔적. 북한과 여전히 대치 중이라는 뉴스. 캐나다처럼 광활한 영토도 없고 풍부한 자원도 없는 작은 반도 국가. 그저 그런 곳에서 온 이민자 정도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며느리가 될 윤지아를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정중하고 유창한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옷차림도 단정했고 예의도 발랐어요. 서울국립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했지요. 의료 로봇 분야를 연구한다고요.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서울에 그런 학교가 있긴 하지.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었어요. 아내 그레이스가 제 팔을 세게 꼬집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눈에 그녀는 여전히 낯선 아시아 국가 출신의 젊은 여성일 뿐이었으니까요. 결혼식 준비 과정 중이었습니다. 윤지아가 서류를 준비하던 중 저는 처음으로 그녀의 여권을 보게 됐어요. 짙은 녹색 표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금색 글씨가 새겨져 있었지요. 그 순간 저는 속으로 피식 웃음이 났습니다. 제 캐나다 여권과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할까. 캐나다 여권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환영받는 강력한 여권입니다. 영연방 국가의 자부심이 담긴 여권이지요. 반면 한국 여권은 제 인식 속에서 그저 개발도상국 여권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저는 손에 들고 살펴봤습니다. 예쁘게는 만들었군. 속으로 중얼거리며 제 금빛 여권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우리 건 세계 8위쯤 되지. 저건 40위나 될까? 우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여권 사진을 새로 찍으러 간다고 했을 때도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여권으로 해외여행을 다닐 때마다 얼마나 불편할까. 비자를 받아야 하는 나라도 많을 텐데. 입국 심사에서도 오래 걸리겠지. 그런 편견들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레이스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여권색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진 않는다고요. 저는 그 말을 무시했습니다. 62년을 살아온 제 경험과 신념이 훨씬 더 확고했으니까요. 골프 클럽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며느리의 국적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은근히 불편한 표정으로 한국 여권 이야기를 꺼냈어요. 친구 하나가 웃으며 반응했습니다. 요즘 아시아 국가들이 발전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서방 국가 여권만 못하지. 저는 그 대화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혼여행으로 유럽을 간다는 다니엘의 말을 듣고 저는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함께 가자고요. 유럽은 우리에게 익숙한 곳이니까.
사실은 며느리가 유럽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동양인이 서양 문화권에서 얼마나 어색할지 궁금했던 겁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제 여권이 놓여 있었어요. 금빛 표지에 새겨진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문장. 손끝으로 천천히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지요. 이게 진짜 품격이야. 복도 너머로 윤지아가 짐을 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입꼬리를 올렸어요. 곧 현실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벽난로 앞에서 브랜디 잔을 기울이며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서울국립대. 이름은 커 보이는데 그래도 캐나다는 다르지. 그레이스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 판단이 틀릴 리 없다고 확신했으니까요. 광활한 땅과 금빛 여권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곧 무너질 신호였다는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며느리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가끔 해외 출장을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저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저 회사 업무로 가는 출장 정도로만 생각했지요. 그녀가 국제학회에 초청받는 인물이라는 사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전문가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2년째 되던 해봄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가족여행으로 유럽에 가자는 제안이었습니다. 독일을 가보고 싶다고 했어요. 프랑크푸르트와 베를린, 윈헨을 둘러보는 10일간의 여행 계획을 세웠지요. 저는 젊은 시절 독일을 여러 번 방문한 경험이 있었고 독일 문화와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독일 비자는 준비했느냐고요. 한국 여권으로는 유럽 입국이 까다롭지 않겠느냐는 우려 섞인 질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비자가 필요 없다고요. 한국 여권으로 유럽 대부분 국가를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반신반의했어요. 정말 그럴까? 혹시 착각하는 건 아닐까? 속으로는 여전히 의심했습니다. 한국 같은 나라 여권이 유럽에서 그렇게 대우받을 리 없다는 편견이 강했으니까요. 그래도 며느리가 확신하는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출발 전날 저는 제 캐나다 여권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 여권 하나면 전 세계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금빛 표지를 손으로 쓰다듬었지요. 반면 며느리의 녹색 여권은 여전히 제 눈에 초라하게 보였습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가겠지만 공항에서의 대우는 분명 다를 거라고 확신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저는 으쓱한 기분이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옆 좌석에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며느리는 노트북을 꺼내 무언가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독일에서 할 발표 자료를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며 생각했어요. 저 녹색 여권을 들고 유럽 땅을 밟으면 어떤 기분일까? 분명 불편함을 느낄 텐데. 입국 심사에서 이것저것 질문도 많이 받겠지. 혹시 별도 심사를 받으라고 하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아닌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은근히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국제공항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묘한 우월감을 느꼈어요. 곧 현실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캐나다 여권의 위력을, 그리고 아시아 여권의 한계를. 제가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그때는 전혀 몰랐지요.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기내 방송이 나왔어요. 독일어와 영어로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을 알렸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기며 며느리를 봤어요. 그녀는 침착하게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표정에는 아무런 긴장감도 없었어요. 오히려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지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제 캐나다 여권은 빠르게 통과하고 며느리는 오래 기다리게 될 거라고. 그렇게 저의 편견은 절정에 달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 불과 10분 후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요. 입국장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입국 심사줄이었어요. 유럽연합 시민과 비유럽연합 시민용으로 나뉘어 있었고 비유럽연합 줄에는 100명이 넘는 승객들이 지친 표정으로 서 있었지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비행 후에 이 긴 줄을 서야 한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앞뒤로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미국인 가족, 중동 출신 비즈니스맨들, 아시아에서 온 젊은이들. 모두 지친 표정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현지 시각 오전 8시 30분. 최소한 40분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았어요. 바로 그때 파란색 제복을 입은 공항 직원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젊은 독일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여권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승객을 찾는 듯 했어요. 직원이 우리 앞을 지나쳤습니다. 저는 당연히 제 캐나다 여권을 확인할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저를 지나쳐 며느리 앞에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공손하게 물었어요.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신 분이 맞느냐고요. 며느리는 조용히 여권을 보여줬습니다. 직원은 확인 후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며느리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어요. 프리미엄 패스트트랙 게이트로 안내하겠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프리미엄 패스트트랙. 며느리가. 한국 여권 소지자가. 제 머릿속이 순간적으로 하얘졌습니다. 며느리는 침착하게 직원을 따라갔습니다. 전혀 놀라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그녀는 우리를 돌아보며 짧게 말했습니다. 입국 심사 후 수화물을 찾는 곳에서 만나자고요. 저와 아들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별도의 통로로 사라졌습니다. 파란색 표지판에 패스트트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거기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5분이면 통과할 것 같았어요. 저는 제가 선주를 다시 바라봤습니다. 앞에 여전히 100명 가까이 서 있었지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20분이 지났을 때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벌써 입국 심사를 통과했고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40분이 지나서야 저는 심사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스캔하고 몇 가지 질문을 던졌어요. 방문 목적, 체류 기간, 숙소. 답변을 마치고 스탬프를 받는 데까지 또 5분이 걸렸습니다. 총 50분이 소요됐어요. 수화물 찾는 곳으로 나왔을 때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옆엔 이미 찾아놓은 캐리어가 있었지요. 그녀는 저를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래 걸리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0분을 서 있었는데 그녀는 벌써 차를 마시고 있단 말인가. 공항에서 50분 대 5분. 여권이 아니라 시선이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공항에서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독일 음식을 주문하고 웨이터와 유창하게 대화했습니다. 독일어까지 할 줄 아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식사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오늘 프랑크푸르트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국제 의료 로봇 포럼에 가야 한다고요. 발표 일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그녀가 단순히 여행을 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요. 아들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함께 가시겠냐고요. 엄마와 함께 구경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궁금했어요. 며느리가 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컨벤션 센터는 거대했습니다. 유리로 된 현대식 건물이었어요. 입구엔 각국 언어로 포럼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국제 의료 로봇 기술 포럼. 저는 로비로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배지를 달고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벽면에 커다란 배너가 걸려 있었습니다. 기조 연설자 소개 배너였어요. 그곳에 며느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닥터 지아 윤.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제 눈이 그 글자에 고정됐어요. 며느리가 기조 연설자라니. 그레이스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 배너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이미 등록 데스크로 가서 배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메인 홀로 들어갔습니다. 2,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좌석은 거의 다 차 있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의료 전문가들, 연구자들, 기업 임원들로 가득했지요.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엔 포럼 일정이 표시되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독일어와 영어로 개회사를 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기조 연설자를 소개했습니다. 닥터 지아 윤. 서울국립대학교 출신. 의료 로봇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인간 중심 로봇 수술 시스템 개발자.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그녀는 침착했어요. 마이크 앞에 서서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영어로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살리고 국경을 잊게 합니다. 첫 문장이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수술실 장면이었어요.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개발한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이 기술로 지금까지 3,800건 이상의 수술이 성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 북미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데이터를 제시하고 사례를 설명했습니다. 한 환자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독일 프라이부르크의 7세 소녀. 심장 수술이 필요했지만 위험도가 높았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로봇 시스템 덕분에 수술이 성공했고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고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메모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며느리를 존경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서울국립대를 비웃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발표는 40분간 이어졌습니다. 며느리는 미래 비전까지 제시했어요. 로봇 수술이 더 보편화되면 의료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요. 기술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발표가 끝났습니다. 청중이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2,300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레이스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들 다니엘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무대 위 아내를 바라봤어요.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저는 손을 천천히 들어 올렸어요. 박수를 쳤습니다.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녀의 뒤로 대형 스크린에 대한민국 국기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며느리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명함을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제가 비웃던 녹색 여권의 주인이 세계 무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후 VIP 오찬이 있었습니다. 주최 측에서 기조 연설자와 주요 인사들을 초대한 자리였어요. 며느리가 저희도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다니엘이 제 팔을 잡았어요. 아버지도 가셔야 한다고요. 저는 마지못해 따라갔습니다. 레스토랑은 컨벤션 센터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통유리로 된 공간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원형 테이블이 6개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명패가 세워져 있었어요. 저는 며느리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며느리에게 다가왔어요. 스위스 억양의 영어였습니다. 자신을 마르코 슈타이너라고 소개했어요. 취리히 의료기술연구소 수석 연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윤 박사님의 논문은 우리 연구소에서 교재로 사용하고 있다고요. 특히 로봇팔의 촉각 피드백 시스템 부분이 혁신적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논문을 썼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영국에서 온 여성이 합류했습니다. 앨리슨 브래드쇼 교수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옥스퍼드 대학 의공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설계 개념이 의료 혁신의 기준이 됐다고요. 우리 학생들이 윤 박사의 사례 연구를 필수로 배운다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옥스퍼드 교수가 며느리를 칭송하고 있었어요. 제가 비웃던 서울 국립대 출신을요. 그레이스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독일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왔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신사였어요. 클라우스 베르너 박사라고 소개했습니다. 독일 의료로봇협회 이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는 며느리에게 제안했습니다. 내년 베를린 포럼의 공동의장을 맡아달라고요.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영광이라고요. 하지만 일정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클라우스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하다고요.
아시아와 유럽의 가교 역할을 해줄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독일식 코스 요리였어요. 저는 포크를 들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이탈리아 억양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루카 로마노 박사였습니다. 밀라노 종합병원 외과 과장이라고 했어요. 루카가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작년에 당신의 시스템을 우리 병원에 도입했다고요. 덕분에 수술 성공률이 18% 상승했다고 했습니다. 환자들의 회복 기간도 평균 40% 단축됐다고요. 그는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의료진의 숙련도가 더 중요하다고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루카는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의 기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온 여성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에바 린드스트렘이라고 했어요. 스톡홀름 메디컬 그룹 임원이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물었어요. 북유럽 지역 기술 세미나에 강연자로 와줄 수 있느냐고요. 내년 6월 코펜하겐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일정을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에바는 기뻐하며 명함을 건넸어요. 꼭 연락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깨달았어요. 세계가 며느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요. 디저트가 나왔습니다. 대화는 계속됐어요. 중국에서 온 연구원이 며느리에게 협력 연구를 제안했습니다. 프랑스 기업 대표는 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논의하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모든 제안을 차분히 들으며 메모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었어요. 이 자리에서 제 금빛 여권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의 능력이었어요. 그 사람이 무엇을 이뤘는지였습니다. 마르코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제 우리 교재에 있다고요. 앨리슨도 동의했어요. 의료 로봇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 한마디마다 제 자신이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클라우스가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윤 박사를 위해서라고요.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저도 잔을 들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오찬이 끝나고 사람들이 흩어졌습니다. 며느리는 여러 사람과 악수하며 명함을 교환했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프랑크푸르트의 높은 빌딩들이 보였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옆에 왔습니다.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이해하냐고요. 여권색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세상이 박수를 보낸 순간 저는 침묵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온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프랑크푸르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두웠어요. 오늘 본 모든 장면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공항에서의 50분. 2,300명의 기립박수. 세계 석학들의 칭송.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레이스였어요. 내일 아침 프랑크푸르트 근처 공원을 산책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가겠다고 했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며느리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공원으로 갔습니다. 팔르멘가르텐이라는 곳이었어요. 넓은 잔디밭과 오래된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그레이스와 다니엘은 먼저 앞서 걸었습니다. 저와 며느리는 뒤에 천천히 걸었어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벤치가 보였어요. 저는 그곳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도 옆에 앉았어요. 저는 손을 비비며 입을 열었습니다. 말문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여권을 보고 웃었다고요. 내가 서울 국립대 출신이라고 했을 때 비웃었다고요. 한국이라는 나라를 무시했다고요. 하지만 그건 내 무지였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내가 5분 만에 통과하는 걸 봤다고요. 50분을 서 있던 제 자신이 너무 초라했다고요. 그리고 어제 포럼에서 세계가 너를 인정하는 걸 봤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부끄러웠다고 말했습니다. 62년을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다고요.
혈통과 여권으로 사람을 판단했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고요. 며느리는 미소 지었습니다. 조용한 미소였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을 잘 모른다고요. 괜찮다고요. 60년 전 전쟁의 이미지가 강하니까요. 하지만 한국은 많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할아버지 세대가 폐허에서 나라를 일으켰다고요. 부모님 세대가 산업화를 이뤘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는 기술로 세계와 경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화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한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게 더 마음 아팠습니다. 제가 상처 줬을 텐데 그녀는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울먹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진심으로 미안하다고요. 이제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 내가 해온 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몰랐던 세상에 대해서요. 며느리는 제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시간이 대신 해줬다고요. 아버님이 직접 보셨으니까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100배 나았다고요. 이제 아버님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절대 믿지 않았을 겁니다. 공항에서의 대우, 포럼에서의 박수, 세계 석학들의 존경. 제 눈으로 봤기에 부정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편견을 인정하는 용기가 진짜 화해의 시작이라고요. 아버님이 지금 그러고 계신다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았어요. 새 한 마리가 우리 앞 잔디밭에 내려앉았습니다. 참새였어요.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가방에서 빵 조각을 꺼내 던졌어요. 참새가 쪼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 저 새처럼 작은 세상에 살았다고요.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했다고요. 하지만 세상은 훨씬 넓었다고요.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모두 그렇다고요. 누구나 자기가 아는 만큼만 본다고요.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아버님은 지금 배우고 계신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고요. 며느리는 웃었어요. 용서할 게 없다고요. 오해였을 뿐이라고요. 이제 풀렸으니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앞에서 그레이스와 다니엘이 손짓했습니다. 우리를 부르고 있었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도 일어났어요. 우리는 함께 그들에게로 걸어갔습니다. 걸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시면 제 연구실을 보여드리겠다고요. 부모님 댁에도 초대하겠다고요. 한국 음식도 맛보시고 서울도 구경하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답했습니다. 꼭 가겠다고요. 그리고 한글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어요. 가르쳐드리겠다고 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공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편견을 인정하는 용기. 그것이 진짜 화해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장의 녹색 여권이 바꾼 노인의 인생. 10일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캐나다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광활한 목장, 드넓은 하늘. 제가 평생 자랑스러워하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짐을 풀고 저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검색창에 한 단어를 입력했어요. 대한민국. 엔터를 눌렀습니다.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어요. 첫 번째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GDP 세계 12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12위라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선진국 수준이었습니다. 계속 스크롤했습니다. 무비자 입국 가능 국가 192개국. 저는 멈췄어요. 192개국. 캐나다보다 많았습니다. 여권 지수 세계 2위.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어요. 제가 비웃었던 녹색 여권이 세계 2위였습니다.
반도체 수출 세계 1위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조선산업 세계 1위. 디스플레이 기술 세계 1위. 저는 계속 읽었어요. K-팝, K-드라마, K-영화. 한국 문화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상은 변했는데 나만 멈춰 있었다고 중얼거렸어요. 60년 전 이미지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한국은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다음 날 저는 서점에 갔습니다. 토론토 시내의 큰 서점이었어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관련 책이 있느냐고요. 직원은 안내했어요. 아시아 섹션으로 갔습니다. 선반에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한국 현대사, 한강의 기적, K-팝 혁명, BTS와 세계 음악. 저는 책 4권을 골랐어요. 계산대로 갔습니다. 점원이 말했어요. 한국에 관심 있으시냐고요. 저는 답했습니다.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책은 한국 전쟁 이후의 역사였어요. 1953년 휴전 후 폐허에서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어요. 하지만 30년 만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책은 말했습니다. 1960년대 경공업, 1970년대 중화학공업, 1980년대 전자산업, 1990년대 IT 혁명. 단계별로 산업을 발전시켰다고 했어요.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하나가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읽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자러 가라고 했지만 저는 책을 놓을 수 없었어요. 삼성, 현대, LG. 세계적 기업들이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4권의 책을 다 읽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책을 주문했습니다. 한글 교재였어요. 기초 한국어 회화책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책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한글 자음과 모음이 나와 있었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낯선 글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따라 썼어요. 매일 아침 1시간씩 한글을 공부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받침이 특히 헷갈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영상통화로 도와줬어요. 발음을 교정해줬습니다. 저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발음이 서툴렀지만 며느리는 칭찬해줬습니다. 잘하신다고요. 서재 책상 위엔 며느리의 포럼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2,300명 앞에서 발표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녹색 여권 사진을 출력해서 놓았습니다. 제게 교훈을 주는 물건들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레이스가 스테이크를 구웠어요. 저는 포크를 들다가 말했습니다. 다음엔 한국 음식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김치찌개나 불고기 같은 거요. 그레이스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니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많이 변하셨다고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온라인으로 한국 요리 강좌를 찾았습니다. 유튜브에 영어 자막이 있는 영상이 많았어요. 저는 그레이스와 함께 영상을 봤습니다. 김치 담그는 법, 된장찌개 끓이는 법, 생소한 재료들이 많았어요. 주말에 한인마트를 찾아갔습니다. 토론토에 있는 큰 마트였어요.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처음 보는 식재료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카트에 담았어요. 점원에게 물어가며 하나씩 골랐습니다. 집에 돌아와 요리를 시도했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레시피대로 따라했습니다. 김치를 볶고 고추장을 넣고 물을 부었어요. 두부와 돼지고기를 추가했습니다. 냄새가 집안에 퍼졌어요. 맛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매콤하고 얼큰했습니다. 그레이스도 맛봤어요. 놀라워하며 맛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뿌듯했어요.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이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사진을 보냈습니다. 제가 만든 김치찌개 사진이었어요. 며느리는 칭찬했습니다. 정말 잘 만드셨다고요. 다음에 뵐 때 더 많이 가르쳐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밤에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 노트를 펼쳤어요. 한글 연습장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문장을 썼어요. 며느리 이름을 한글로 쓰는 연습이었습니다. 윤지아. 서툰 글씨였지만 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광활한 목장 너머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배울 게 많다고요. 지식이 신념을 이긴 날 저는 비로소 배움을 시작했습니다. 독일 여행에서 돌아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다니엘이 전화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같이 하자고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레이스와 함께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토론토 시내 콘도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니 다니엘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그도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어요.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고요.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한식이었어요. 불고기, 잡채, 김치, 된장찌개. 며느리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어요. 다니엘이 물잔을 채웠습니다. 다니엘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다고요. 그의 손이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며느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아이를 가졌다고요.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레이스가 벌떡 일어났어요. 정말이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2주째라고 했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했다고요. 건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레이스가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울먹이며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니엘에게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정일은 내년 4월이라고 했어요. 봄에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성별은 아직 모른다고요. 며느리는 건강 상태가 좋다고 했습니다. 입덧도 심하지 않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름은 생각해뒀느냐고요. 다니엘이 답했어요. 아직 정하지 못했다고요. 영어 이름과 한국 이름 둘 다 짓고 싶다고 했습니다. 두 문화를 모두 가진 아이니까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제안했어요. 한국 이름도 짓자고요. 아이는 두 문화를 가질 테니까요. 캐나다인이자 한국계 캐나다인으로 자랄 거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다니엘이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요. 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이름을 지으면 어떻겠냐고요. 저와 그레이스, 그리고 며느리 부모님, 네 분이 함께 의논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했어요. 며느리 부모님과 상의하자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감동한 표정이었어요. 곧 부모님께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후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과의 첫 제대로 된 대화였어요. 윤태식 씨와 김명진 교수님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툰 한국어였습니다. 윤태식 씨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영어로 편하게 하시라고요. 하지만 저는 한국어로 계속 말했어요. 연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김명진 교수님이 칭찬했어요. 발음이 좋아지셨다고요. 아이 이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윤태식 씨가 제안했어요. 지성이라는 이름은 어떻겠냐고요. 지혜로울지. 이룰성. 지혜를 이루는 아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어 이름은 제이슨으로 하면 발음도 비슷하다고요. 저는 좋다고 했습니다. 지성, 제이슨. 두 이름 모두 마음에 들었어요. 그레이스도 동의했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감사하다고 말했어요. 김명진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배우면 좋겠다고요. 캐나다의 개방성과 한국의 근면함, 서양의 창의성과 동양의 사려 깊음. 그런 아이로 자랐으면 한다고요.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우리가 다 함께 키우자고요. 국경도 없고 편견도 없이. 그저 사랑만 주면서요. 윤태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했어요. 영상통화를 마치고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어요. 한국 사람과 이렇게 깊이 대화하고 손자 이름을 함께 짓다니요. 세상이 정말 변했습니다. 아니, 제가 변한 거였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며느리의 배가 불러왔어요. 저는 매주 아들 집을 방문했습니다. 며느리 건강을 챙겼어요. 한국 음식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미역국 끓이는 법을 배웠어요. 산모에게 좋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습니다. 며느리 부모님이 캐나다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처음으로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긴장했어요.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윤태식 씨와 김명진 교수님이 게이트에서 나왔어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레이스가 저녁을 준비했어요. 스테이크와 함께 한국 음식도 차렸습니다. 김치찌개와 잡채였어요. 윤태식 씨가 놀라워했습니다. 직접 만드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웠다고요. 아직 서툴지만 계속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김명진 교수님이 맛을 보고 칭찬했어요. 정말 맛있다고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 모였습니다. 벽난로에 불을 지폈어요.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윤태식 씨가 선물을 꺼냈어요. 아기 옷이었습니다. 한복 스타일의 작은 옷이었어요. 너무 예뻤습니다. 저도 준비한 선물을 꺼냈습니다. 아기 침대였어요. 캐나다산 원목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손수 조립했다고 말했어요. 윤태식 씨가 감동했습니다. 손자를 위해 직접 만드셨다고요. 우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이야기, 캐나다 이야기, 아이 이야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마음은 통했습니다. 며느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기 이름은 제이슨. 한국 이름은 지성이라고요.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이슨 지성 하틀리. 아름다운 이름이라고요. 두 혈통의 만남이 하나의 가족을 완성시키고 있었습니다. 4월이 왔습니다. 봄 햇살이 목장에 내려앉았어요. 눈이 녹고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리고 예정일이 다가왔어요. 며느리는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저는 그레이스와 함께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됐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다니엘이 분만실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를 오가며 기다렸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건강한 남자아이라고 했어요. 3.4kg. 산모도 건강하다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레이스가 제 팔을 잡았어요. 울고 있었습니다. 30분 후 아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어요. 제이슨 지성 하틀리.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유리에 손을 댔어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회복실에서 나왔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 짓고 있었어요. 다니엘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안겨줬어요. 처음 안아보는 손자였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따뜻했어요.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안녕 지성아. 할아버지란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도 한국에서 날아왔어요. 우리는 함께 아기를 돌봤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우유를 먹이고 재웠어요. 온 가족이 하나가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제이슨을 안고 거실에 앉았어요. 저는 옆에 앉았습니다. 아기가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많이 변하셨다고요.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라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가 변화시켰다고 답했어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거라고요. 배우기로, 이해하기로, 변하기로. 그게 가장 대단한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우편물이 왔어요. 며느리 앞으로 온 편지였습니다. 스위스에서 온 거였어요. 저는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며느리가 편지를 읽었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UN 산하 국제기구에서 온 편지라고 했습니다. 인도주의 기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요. 9월 제네바에서 시상식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UN 상이라니. 며느리는 겸손하게 말했어요. 팀 전체가 받는 상이라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며느리의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걸요.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9월이 왔어요. 며느리는 제네바로 향했습니다. 다니엘과 제이슨도 함께 갔어요. 저와 그레이스는 집에 남았습니다. 시상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됐어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UN 본부 건물이 보였어요. 각국 대표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며느리를 소개했어요. 닥터 지아 윤. 의료 로봇 혁신가.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 며느리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상을 받았습니다. 연설을 했어요. 기술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경도 인종도 없다고요. 단지 사람을 살리는 도구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청중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컴퓨터 앞에서 혼자 박수를 쳤습니다. 그레이스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았어요. 벽난로에 불을 지폈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첫눈이었습니다. 책상 위엔 며느리의 사진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포럼 사진, 제네바 시상식 사진, 그리고 제이슨을 안고 있는 가족 사진. 저는 하나하나 바라봤어요. 녹색 여권 사진도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비웃었던 그 여권. 이제는 달리 보였어요. 색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권을 든 사람이 무엇을 이뤘는지가 중요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한국행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내년 봄. 벚꽃이 피는 계절. 며느리가 서울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구실도. 서울국립대학교도. 부모님 댁도.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4월 10일 출발. 2주간의 여행. 그레이스에게 보여줬어요. 그녀가 놀라워했습니다. 정말 가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글 교재를 꺼냈습니다. 6개월째 공부하고 있었어요. 이제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만큼요.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목장을 뒤덮고 있었어요. 하얀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녹색 여권이 바꾼 건 세상이 아니라 나였다고요. 147만 평의 땅도, 토론토의 빌딩 세 채도, 금빛 여권도, 그 모든 게 제 가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였어요. 편견 없이 볼 수 있는가였습니다. 벽난로 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손자 제이슨 생각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편견 없이 잘할 겁니다. 두 문화를 사랑하며, 두 언어를 하며, 두 나라를 집처럼 여기며, 제가 손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교훈이었습니다. 사람을 여권색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혈통으로 평가하지 말라고, 그가 무엇을 이뤘는지, 어떤 사람인지, 그것만 보라고 말해줄 겁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온 사진이었어요. 제네바에서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제이슨을 안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상패를 들고 있었습니다. UN 마크가 선명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한글로 썼어요. 축하합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사랑합니다. 서툰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어요. 저는 벽난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62년을 살아온 인생. 마지막 1년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손자가 커서 물어볼 겁니다. 할아버지는 언제 가장 많이 배웠냐고요. 저는 답할 겁니다. 62살에. 녹색 여권 하나가 내게 세상을 가르쳐 줬다고요. 창밖 눈밭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작 같았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색이 아니라 마음을 본다고 중얼거렸어요. 녹색 여권이 바꾼 건 세상이 아니라 한 인간의 시야였습니다.